새로운 시각으로 세상을 봅니다. 정용실의 뉴스 브런치 뉴스픽. 네, 정용실의 뉴스 브런치 언제나 청취자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늘 써니스카이님께서 하루도 빠짐없이 열심히 함께 청취해 주신다 그래서 너무 든든합니다. 감사합니다. 콩도 저희가 열고 있습니다. 진원섭님, 김태현님, 김현옥님 감사드립니다. 자, 뉴스픽으로 저희는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화요일, 목요일 이 두 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신보라 국민의힘 전 의원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조성실 정치하는 엄마들 전 대표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앞서 말씀드린 내용부터 먼저 좀 같이 고민을 좀 해보죠. 새 정부 지금 장관 후보자들 인선이 이제 완료가 됐고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언론, 정치권, 여론의 검증이 이제 시작이 됐고 보도도 이제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제 내용을 보니까는 대학생 단체에서 이 김인철 교육부 장관 후보의 지명을 철회하라는 내용의 기자회견을 열었다는 내용이 보도가 됐어요. 지금 정치권이 청년들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고 청년의 목소리를 중요시하고 있는데 어떤 지적이 나온 것인지 내용을 좀 조성실 전 대표께서 좀 들여다봐 주시겠습니까? 네, 어제 인수위 앞에서 김인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의 지명 철회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이 한 대학생 단체에 의해 진행됐습니다. 네. 대학 규제 완화, 등록금 인상, 대학 봐주기 우려되는 김인철 교육부 장관 후보자 임명을 반대하는 기자회견이라는 이름이었는데요. 여기에 참석한 여러 대학생들은 김인철 전 총장이 한국대학교육협의회장과 한국사립대학 총장협의회 회장직을 역임하는 동안에 네. 주로 이제 주장을 했던 것이 등록금 인상과 대학 자율화였다. 그래서 이분이 주장하는 내용을 가지고는 현재 우리 사회가 갖고 있는 대학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강조했고요. 네. 덧붙여 후보자가 한국외대 총장을 재임했던 시절에 이제 일방적 행정으로 인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야기됐다는 점, 그리고 무엇보다 그 위에 언론이나 이런 데서 좀 주목받고 있는 사회이사 겸직이라든지 등등의 문제 등을 좀 지적하면서 이 후보자 지명 철회를 촉구했습니다. 네. 자, 새 정부 출범이나 개각이 있을 때마다 늘 지금 비슷한 얘기들이 나오고 있어서 김인철 후보자뿐만 아니라 다른 후보자들에 대한 논란도 있기 때문에 인수위의 검증 이 부분을 저희가 한 번은 얘기를 하고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시는지 두 분 말씀 좀 들어보고 싶네요. 네, 우선 윤석열 당선인이 김인철 후보자를 교육부총리 후보자로 인선을 발표하면서 교육 현장의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교육 정책에 대해 개혁적인 목소리를 낸 교육자다. 네. 교육부의 개혁과 고등교육 혁신을 통해서 제4차 산업혁명 시대를 준비하고 자라나는 아이들과 청년 세대에게 공정한 교육의 기회와 교육의 다양성을 설계해 나갈 적임자라는 평을 했었습니다. 네. 어쨌든 지금 현재 이제 교육부총리의 이제 위상이나 역할을 감안하면 초, 중, 등 고등교육들을 또 설계해 가고 실은 이제 대학 교육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구조적인 개혁이 필요하다는 것들은 많이 공론화되고 그렇죠. 공감을 하고 있는 부분인데 특히나 이제 4차 산업혁명이랄지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서 기존 교육과 미래 교육을 어떻게 조율해 나갈 건지 이제 그런 부분에 이제 포커싱을 맞춘 인사다라고 이제 한 건데요. 네. 이제 그런 측면에 대한 전문성 검증이 우선 필수적일 것 같고 근데 이제 장관 후보자에 대한 어떤 인선의 기준 그리고 검증의 기준이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기본적으로는 이제 도덕성, 그렇죠. 자질 그리고 전문성 이런 것들을 이제 종합적으로 평가하게 되는 것 같은데요. 실은 이 윤석열 당선인이 후보자 인선을 발표하면서 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언론이나 이런 곳에서 명확하게 이런 부분에 어떤 개혁을 해 나갈 수 있느냐. 그러면 기존의 후보자가 이런 4차 산업혁명의 견인이랄지 아니면 교육개혁의 어떤 창사진이랄지 이런 것들을 기존에 어떤 방식으로 제시해 왔느냐. 이런 부분에 대한 검증은 아직 잘 안 되어 있고 사실상 이제 경력과 이런 부분에서 그리고 전대넷이라고 하는 이제 대학생 그룹에서 나온 어떤 도덕성과 자질에 대한 그런 논란 부분이 우선 조명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김인철 후보자에 대해서는 증언에 지금 이제 전대넷에서 기자회견을 한 걸 보면 일부 이제 증언을 바탕으로
그런 증언을 통해서 부적절하다라고 하는 지적이 있고 네. 이제 인사청문 과정에서 실제 객관적인 팩트에 따른 검증을 필요로 하는 부분들도 있어서 이런 것들을 좀 분별해서 평가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그렇겠네요. 들고요. 네. 네, 전문성에 대한 그런 평가 부분은 아직 검증이 많이 안 되어 있는 것 같아서 네. 그건 조금 더 들여다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선 총장 시절 학내 언론사 및 총학생회를 뭐 탄압 그리고 학생들을 향한 막말, 불통행정으로 의견 수렴 없이 행정을 진행했다라는 부분이랄지 등록금 인상이 필요하다. 값싸지만 질 낮은 삼겹살보다 비싸고 질 좋은 소고기가 낫지 않느냐는 발언을 기억한다라고 하는 기자회견 내용이 있거든요. 네. 근데 이 부분들은 이제 학생들의 증언에 그렇죠. 따른 부분이라서 이게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행위, 행위가 어떤 부분에서 있었는지 이런 팩트에 대해서는 언급이 되지 않아서 이 부분은 살펴봐야 될 것 같고요. 예. 다만 일부 언론에서 실제 뭐 영상이나 이런 걸로 뭐 반말을 했다라고 하는 이제 뭐 증언들도 좀 나오고 있어서 네. 이게 교육부 수장으로서 학생들을 학내 구성원으로서 그렇죠. 동등하게 대우해 왔느냐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일정 정도 평가와 검증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몇 가지 제기된 문제에 대해서는 인사청문 과정에서 해명하거나 소상히 밝혀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예.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사회이사를 겸직했던 것들 이제 교육공무원법상 학교장의 허가를 받아야만 영리 목적의 사회이사를 겸직할 수 있는데요. 네. 그 이제 허가의 주체가 총장이기 때문에 결국 본인이 되는 거네요. 본인이 셀프 네. 허가한 것 아니냐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문제. 그리고 2015년 5월에는 2급 이사관 이상의 고위공무원, 국회의원, 대기업 직원들에 대한 이 학부모가 갖고 있는 직장, 학부모의 직장. 네. 이거를 파악하는 협조 요청 공문을 발송을 했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이걸 재학생과 휴학생을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실시했는데 이 부분의 적절성 여부도 지금 검증의 도마 위에 올라 있는 것 같습니다. 예. 다만 이제 총장이라는 직위가 학교 구조 안에서의 구조적인 책임자이기도 한데 이제 결재를 사실상 이제 한 부분이기 그렇죠. 때문에 이게 총장의 책임 부분을 어느 정도까지 인정할 거냐. 실은 학내 구성원들의 부모의 직장을 이렇게 전수조사한다는 게 적절한 건 적절한 행위는 그렇죠. 저는 아니었다고 생각을 네.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책임성을 어느 정도까지 인정할 것인지 이 부분들을 살펴봐야 될 것 같고요. 전문성에 대한 부분들은 아직 검증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실은 교육부 수장으로서의 갖는 교육에 대한 비전 이게 실은 제일 중요한 부분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언론이나 기타 어느 부분에서도 잘 드러나지 않아서요. 이 부분들에 대한 평가는 더 살펴봐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조 대표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이 대학생 단체에서 강조했던 등록금 인상이라든지 대학 규제 완화 부분에 있어서 정책적으로는 저도 대학생 단체와 비슷한 입장에 서 있긴 합니다. 근데 다만 이거는 학생 단체이기 때문에 당연히 주장을 할 수 있고 그렇죠. 또 우리가 경청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근데 학생 당사자가 아닌 이제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우리 교육부 장관 특히 이번에는 사회부총리까지 역임을 하기 때문에 네. 인사 검증에서 좀 중요하게 가장 우선적으로 주목해야 되는 부분이 무엇인가를 고민을 해봤어요. 네. 그렇게 봤을 때는 이제 뭐 예를 들면 대학 교육에서 등록금을 인상해야 된다라는 한 가지의 좀 중요한 골자긴 하지만 정책의 가지보다도 큰 지점에서 우리가 인사청문회를 한다는 거는 정책 검증과 도덕성 검증을 하는데 그렇죠. 목적이 네. 있잖아요. 네. 근데 그 도덕성 검증을 하는 거는 뭐 예를 들면 낙마를 위한 어떤 시험대처럼 여겨지기는 합니다만 예. 본질적인 목적이 이제 범법이나 위법을 저질렀냐는 당연한 것이고 그렇죠. 그것보다 이 사람이 살아온 삶의 궤적을 통해 봤을 때 이 예. 사람이 공헌해 왔고 앞으로 이 장관직을 통해서 수행하고자 하는 정책적 철학과 비전이 무엇인가를 엿볼 수 있다는 데 있습니다. 네. 이제 그런 의미에서 이제 신보라 의원님께서 언급해 주셨던 여러 발언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고 종합적으로 봤을 때 이 사람의 어떤 철학이나 경향성을 좀 명확하게 보여주는 부분이 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심각하게 좀 우려가 된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고요. 무엇보다 그보다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은 사실 우리가 대학 경쟁력을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가 지금 교육부에서 계속 고민해왔던 중요한 과제이고 더 이상 뭐 시간을 계속 끌 수도 네, 없는 맞습니다.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네. 저인구와
문제도, 때문에 네, 예. 신입생이나 이런 게 지금 이미 미달이 되고 있는 학교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것이 우리 교육 철학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일자리의 문제이기도 그렇죠. 하고 그리고 앞으로 지금 쏟아져 나오는 학생들이 어떤 대학 교육을 받느냐에 따라서 4차 산업세대에서 어떻게 새로운 산업군을 발견하고 우리가 일자리를 창출할 것인가의 문제이기 때문에 근데 이게 자칫 대학 경쟁력이 재정 지원을 어떻게 할 것인가 재정 혁신의 문제로 이렇게 이꼴처럼 여겨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근데 저는 그거는 하나의 범주일 뿐이고 그렇죠. 궁극적으로는 대학에서 무엇을 가르칠 것인가. 그래서 이 대학 과정을 통과한 사람이 어떤 역량을 가진 졸업생으로서 사회 역할을 할 것인가가 대학 교육이나 혁신의 중요한 지점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네. 그 부분에 있어서 지난해 있었던 국회 교육위원회 이제 토론회에서 국가가 어디까지 대학 교육에 지원을 해야 될 것인가 그리고 국민들이 거기에 대해서 지금 사학비리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우려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거부감이 크다라는 어떤 네. 논조에 대해 대학들이 비리가 없다고 하기는 어렵지만 그렇다고 이전처럼 비리가 심각한 상태라고 이야기하기는 더욱 어렵다. 사립대학의 설사 비리가 어느 정도 상존한다 하더라도 재정을 지원해야 한다라고 자신의 입장을 밝힌 바 있고 이때 참석했던 다른 패널들은 모두 이 입장에 사실 반대의 입장에 서 있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재정 지원을 한다는 거는 정말로 이게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하는데 우선순위로 돈을 쓰는 것이기 때문에 사학비리는 당연히 엄벌을 해야 하고 사학비 관계자들은 다시는 교육계에서 이제 역할을 할 수 없도록 해야 된다라는 네. 이런 주장과 굉장히 상반된 입장을 폈어요. 이런 부분에서 봤을 때 이제 첫 번째 재정적인 부분에서 과연 교육개혁과 교육 경쟁력을 확보하는데 적임자인가 이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부정적으로 보입니다. 이제 두 번째로는 본인이 총장 당시로 있을 때 총장이 이제 사인을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이게 뭐 위법이 아니었다라고 만약에 주장을 한다고 하더라도 사실상 외대 총장 재직 당시에 롯데 첨단 소재 이제 산업의 사회 이사를 지내면서 네. 이제 1년 9개월 정도간 1억 1,566만 원 정도의 보수를 별도로 받았거든요. 네. 근데 이 당시에 이 전체 구성원 교직원 중에 2% 정도만이 사회이사를 겸직하고 있었고 이게 네. 총장이 특히 겸직을 한다는 거는 굉장히 좀 이례적인 거기 때문에 네. 이거나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정말로 교육자로서 어떤 역할을 하는데 충실을 하고 거기에 몰두하면서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인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우리가 좀 종합적으로 이 여러 가지 궤적들이 좀 부정적인 지표를 가르치고 있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대학 경쟁력이라는 게 지금 이명박 정권 때부터 그 전까지 막 거슬러 올라가면서 우리가 굉장히 어떻게 오랫동안 논의되어 에이스 사업이나 왔었죠. 이런 네. 등등이 대학 학내 문제뿐만 아니라 굉장히 좀 사회적 쟁점 중에 하나로도 지속이 되어 왔거든요. 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김인철 장관 후보자가 어떤 입장을 이제 청문회에서 표명할 것인지도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되는 부분이지만 우선 현재 나와 있는 여러 검증 의혹들로 봤을 때는 굉장히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인사라고 보입니다. 네. 어떻게 보십니까? 신보라 의원께서. 한 말씀씩 더 들어보죠. 네. 김인철 후보자에 대해서는 결국 이제 교육 비전의 문제도 중요하게 이제 다뤄져야 되고 실제 이제 대학 규제 완화를 주장해 왔던 것은 사실로 보이는데, 네. 근데 실은 이제 대학 규제 완화라는 게 지금 대학 자체가 이제 구조적인 어려움이 존재하고 네. 이게 뭐 저희 인구화도 있지만 어떤 산업 개편에 따라서 변화가 필요한. 학교나 네. 뭐 교수진이나 학과 개편이나 이런 것들이 실은 여러 규제 혹은 네. 학교 내에서의 어떤 경직성에 따라서 되고 있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어떤 차별화된 교육이랄지 특성화 대학으로 개편이랄지 이런 방식으로 대학을 바꿔나가야 된다. 네. 이런 목소리들은 항상 나와 있었거든요. 아마 그런 방식의 대학 규제 완화를 주장했을 것으로 보이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충분한 저는 검증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 논의가. 그런 내용들이 아마 인사청문회에서 많이 반영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중요한 것은 아무래도 윤석열 정부의 탄생 자체가 네. 어찌 보면 공정과 상식의 회복이라고 하는 가장 그렇죠. 큰 어젠다를 기반으로 네. 탄생한 정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기 때문에 과거 이제 지난 문재인 정부에서도 뭐 7대 비리를 엄단하는 인사청문 기준을 가지고 네. 뭐 투기랄지 뭐 몇 가지 7개 얘기가 7대 됐었죠. 기준 네. 뭐 다주택자랄지 뭐 이런 것들을 네. 했지만 사실상 그 7대 의혹에 거의
하나라도 비껴가지 못한 사람들이 대부분 장관이 되기도 했거든요. 임명이 되고 이제 그런 전철을 밟지 않으려면 윤석열 정부만의 어떤 공정과 상식의 인사 기준 잣대 이런 것들을 좀 만들어갈 필요가 있다. 근데 제시할 필요도 있다. 예, 네. 다주택자 이거는 실은 문재인 정부가 만들어 놓은 도덕적 프레임이지 주택을 많이 가졌다고 해서 비도덕적인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런 기준이 아니라 공정과 상식에 맞춘 어떤 그 잣대를 기반으로 인사검증이 좀 이루어질 필요가 있고 특히나 자녀들의 입시 비리가 조국 사건이랄지 예. 이런 부분에 영향을 줬고 그것이 이제 공정과 상식의 회복이라는 것과 연결됐던 만큼 그렇죠. 자녀 입시 똑같은 특혜랄지 문제를 또 반복하는 네, 일은. 이런 네. 문제에 대해서는 인사검증을 보다 좀 철저히 할 필요성이 있다. 네. 좀 그런 인사 시스템에 대해서도 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조 대표님께서도 간단하게. 네, 저는 블라인드 테스트에 임한다는 마음으로 좀 이 후보자를 올리고 또 거기에 검증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야를 불문하고 그렇죠. 본인이 후보자를 낼 때와 아니면 또 인사청문회에 임할 때 굉장히 화장실 앞뒤가 다른 것처럼 예. 너무 다른 태도를 보이기 때문에 그거는 단순히 이 사람이 장관이 될 수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지속적으로 한국 정치에 대한 혐오와 어떤 그런 맞습니다. 낙담한 마음들을 좀 강화시킨다는 점에서 블라인드 테스트에 임한다는 마음으로 의원 한 분 한 분이 좀 청문회에 임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세상에 인재는 많다라는 거를 좀 견지했으면 좋겠습니다. 조국 장관 사태 때도 그렇고 현재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여러 후보자들의 경우에도 이제 전문성을 이야기하는데 비슷한 혹은 그보다도 더 잘할 유명하진 분들은 않지만 많다. 네, 전문성을 가진 분들이 많은데 굳이 강조를 하다 보면 사회적 분열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부처별 핵심 역량에 맞게 좀 정말 국민 눈높이에 맞는 인재를 선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인재는 많죠. 네. 항상. 네. 자, 그럼 두 번째 뉴스로 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뉴스도 좀 중요한데요. 10대 청소년들에게 성착취물을 촬영하게 하고 또 청소년을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초등학교 교사가 징역형 선고를 받았는데요. 이 보관한 영상 개수만 1,900여 개다. 지금 이런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 이 내용 신보라 의원께서 좀 정리해 주시면 저희가 좀 들여다보죠. 네, 정말 충격적인 사건인데요. 예. 수원지법은 지난 2015년부터 6년 동안 SNS를 통해 알게 된 10대 청소년 120여 명에게 착취물을 촬영하도록 하고 이 영상을 소지한 혐의를 받은 30대 초등학교 교사에게 징역 7년을 선고를 했습니다. 네. 그리고 7년간 아동 청소년 관련 기관 등의 취업 제한 명령을 네. 내렸고요.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수강 명령 그리고 5년간 신상 정보 공개 및 고지도 함께 명령했습니다. 네. 재판부는 피해자들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하고 자신을 보호할 능력이 부족한 점을 이용해서 피고인이 이들을 성욕의 대상으로 전락시켰고 피해자들의 건전한 성의식도 왜곡시켰다고 평했고요. 예. 피고인이 교사라는 점에서 더 충격적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다만 피고인이 소지한 성착취물은 따로 유포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며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 라고 덧붙였습니다. 자, 지금 저희가 놀랄 지점이 두 가지 정도가 있는데 일단은 교사가 이런 범죄를 저질렀다는 사실에 뭐 다들 놀라셨을 거고 그 심각성이 좀 더 크지 않나 학생들을 다루는 입장이기 때문에 하는 생각이 들고 그럼에도 이런 충격적임에도 불구하고 취업 제한 기간이라든지 이 징역형이 7년에 불과하다는 것도 또 놀라운 일인 것 같습니다. 두 분께서는 이 두 부분을 어떻게 보시는지. 네, 우선 징역형 문제 네. 같은 경우에도 이제 우리가 상식적으로 좀 받아들이기 어려운 수준이고 그러니까요. 예. 또 그리고 더군다나 교원이라는 지위 자체가 갖고 있는 상징성과 예. 또 필요한 조건들이 있기 때문에 예. 그 부분에 있어서 오히려 가중처벌이 좀 국민들의 눈높이에 저는 좀 더 부응하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네. 오히려 이게 배포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형량이나 이런 부분을 참작했다는 게 참 받아들이기 어려운 뉴스인 것 같아요. 예. 근데 좀 놀랍고 안타까운 사실이지만 이게 굉장히 충격적으로 느껴지는데 실제로 지난 스쿨미투 이후에 네. 폭로됐던 여러 사건들을 보면 이게 이제 영상물로 인한 거기 때문에 더 조금 충격적이고 어떻게 보면 새롭게 좀 다가오는 것이지 학내에서 이루어졌던 학생에 대한 직접적인 성폭력이라든지 성추행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오랜 세월 있어 왔고 실질적으로 이거를 폭로했던 학생들이 유엔에 가서 이제 관련된 거를 또 발언을 하고 하는 정도로까지도 굉장히 사회적으로 좀 문제화가 됐었습니다. 네. 근데
근데 이후에 법정에서 최종적으로 이제 판결을 받은 건에 대해서도 각 교육청이나 교육지원청 등에서 실질적으로 어떤 학교인지 이제 명단을 공개하거나 하는 부분에 있어서 소극적으로 좀 이했던 부분을 계속 지적을 해왔어요. 네, 그래서 이게 오히려 피해 학생을 좀 보호하려는 것이다. 예를 들면 누가 고발했거나 누가 피해자인지 학교나 이런 것들을 상황을 공개했을 때 피해자가 2차 가해를 받을 우려가 있다라는 것이 교육청의 입장이기도 했거든요. 근데 이 부분에 있어서 또 교육부는 오히려 또 교육청에서 명단을 공개하는 거기 때문에 이제 적극적으로 이 부분에 있어서 사회적인 어떤 정의나 이런 문제에 대해서 좀 하는 모습을 보기는 어려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가운데서 누적해서 피해를 받고 있는 거는 오히려 우리 특히 좀 여학생들이다. 그렇죠. 그래서 예전에는 좀 선생님들의 그런 발언이나 이런 것들을 그런 분들 한 명씩 그런 사람들 한 명씩 있지라고 받아들였다면 이제는 국민적으로 그것이 범죄라는 것에 대해서 인식이 그렇죠. 되게 분명해졌기 때문에 특별히 관련 법이나 이런 것들의 개정도 좀 필요해 보이는데요. 단순히 뭐 감봉을 한다든지 솜방망이 처벌을 받았거나 이랬을 때 실질적으로 다시 뭐 해당 학교로 돌아오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이게 오히려 거기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면 학생이나 학부모가 향후에 뭐 진학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학교 생활 적응에 문제가 될까 봐 쉬쉬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중재적인 어떤 그 상위 기관이 역할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교육청이나 교육지원청이 뭐 여기에 대해서 뭐 무고하게 예를 들면은 너무 과한 징계를 받았다 해서 뭐 여기에 대해서 다시 2차 소송을 가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근데 이런 부분보다는 학생들이나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이제까지 좀 누적해서 피해를 받아왔는지 계속 폭로가 되어 왔던 만큼 그 부분에서 실질적으로 법원에서 나온 판결만이라도 우선 정말 정확하게서 명단을 공개하고 이런 부분을 좀 적극적으로 행정을 취해줘야 그 범주 안에 있는 학생들이 보호를 받는다는 느낌을 받을 수 있다. 그것이 시작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일단 그 처벌과 재취업의 문제라든지 또 관련법 개정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같이 좀 이루어져야 될 것 같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신보라 의원께서? 네, 이 30대 초등학교 교사 몇 년간 120여 명을 반복해서 성착취물 찍은 사람입니다. 재범 우려 가능성이 전 다분히 있어 보이고요. 물론 뭐 치료 수강 명령이나 이런 게 있었다고 하지만 우리 국민들이 가장 갖고 계신 아마 불안은 결국 이 사람 다시 교단에 복귀할 수 있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그런 불안감과 공포라고 생각합니다. 실제 지난 10년간 성폭력, 강제추행, 강금, 성희롱 이런 성비를 저지른 교원의 50% 가까이가 다시 교단에 복귀를 했어요. 벌어질 수 있는 일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저는 이 취업 제한 그 명령이 겨우 이제 7년인데요. 정말 동의하기가 너무 어려웠습니다. 직업의 자유라는 헌법 가치가 우선한다지만 아동 및 청소년 등의 사회적 약자의 보호도 매우 중요한 헌법적 가치이고 근데 이제 아동 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56조 2항에 취업 제한 기간을 둘 수 있는 조항이 있는데 10년을 초과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규정이 있어요. 법률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이렇게 결과가 나온 거군요. 취업 제한 명령은 최대 10년이에요. 최대 10년. 왜냐하면 이게 왜 제한 규정을 뒀을까요? 이게 그 원래 제한 명령을 더 길게 둘 수도 있었는데요. 그 그 헌법소원이 돼가지고요. 네, 그래서 취업 제한 명령이 10년 초과할 수 없다고 2018년도에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근데 작년 말에 대법원 선고 사례가 하나 있는데 만 5, 6세에도 징역 10년에 10년간 취업 제한 명령을 받았거든요. 이 부분도 앞으로 저희가 좀 더 논의를 좀 더 해야 되겠습니다. 취업 제한 기간 같은 게 지금 법으로 되어 있는 부분도 같이 고찰해 보도록 하죠. 시간이 좀 부족하네요. 예, 다음 시간에 조금 더 이 문제는 저희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뉴스 브런치 뉴스픽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조성실 전 대표, 신보라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1부 마치고 저는 잠시 후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시각은 11시 30분입니다. KBS 누군가는 아깝다고 생각할 우리 사회의 다양한 비용들과 푼돈들